입니다. 여러분 129쪽의 절대왕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대왕정에서 중요한 거는 왕권이 강해진 건데 요 구조를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절대왕정은 왕권이 세진 건데 이전보다 세진 것이 엄청 센 건 아닙니다. 막 신처럼 센 건 아니고 이 시대가 봉건 귀족과 그 다음에 시민의 세력 균형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왕의 힘이 세진 겁니다. 왕의 힘이 세지게 되는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왕권, 신수설, 그 다음으로 중상주의, 그 다음에 관료제, 상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군주는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 시민들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시민들에게 돈을 지원받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상공업을 보호해 줘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상공업을 보호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는데 국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물건에 관세라고 하는 걸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원료에 대해서 수출과 수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이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완성된 물건, 완성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완성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들 수출하고 수입하는 걸 이제 뭔가 이제 국가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이제 수출과 수입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발전은 서유럽이 동유럽보다 한 100년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왕의 힘이 세졌던 시대, 절대왕정 시대 130쪽에 보시면 대표적인 나라의 왕들 이름 정도는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5명 있죠? 5명의 이름 정도는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그 왕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들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나타났던 이유가 르네상스랑 그 다음에 이제 관찰과 실험을 중요시하는 문화, 그 다음에 인쇄술이 보급되면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중요한 그런 과학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런 자연사회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사회를 이해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제 뭔가 깨닫는 개봉사상 또한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들 알아놓으면 좋은 게 바로 루소와 몽테스키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소는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몽테스키웨는 삼권분립에 대한 얘기를 했다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국혁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혁명 같은 경우는 주도한 계층이 있어요. 의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의회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는 청교도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도시의 그런 시민들, 그 다음에 농촌의 젠트리 이런 출신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당시에 왕의 전제정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권리 청원이라고 하는 걸 제출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따지면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왕파랑 그 다음에 의회파가 이제 맞짱을 까죠. 의회파가 맞짱을 까서 결국에 의회파가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청교도 혁명입니다. 요 정도 이렇게 청교도 혁명의 과정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당시에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크롬웰이 했던 역할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에서 이제 공화정, 왕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 체제를 바꿉니다. 그런데 크롬웰이 시간이 흘러서 독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크롬웰 죽은 다음에 다시 왕정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왕의 전제 정치가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결론적으로 이제 왕을 몰아내죠. 공동 왕을 추대하게 되면서 결국에
당시 막장의 왕을 쫓겨나고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의회의 그런 권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점차 보여주게 되면서 영국은 입헌 군주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국은 의회가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왕이 다스렸던 영국인데 결국에 하여튼 청교도 혁명을 거치면서 공화정으로 갔다가 크로멜의 독재로 다시 왕으로 갔다가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결국에 입헌 군주제, 왕은 있는데 힘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죠. 한마디로 왕은 있는데 의회가 파워가 센 그런 모습을 영국에서는 보여주게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미국 혁명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혁명도 마찬가지로 과정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청교도인 등이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열심히 살면서 뭔가 하여튼 영국의 식민지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애들이 전쟁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인지세, 차세 이런 세금을 강제적으로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합니다. 대표 없는 곳에는 과세할 수 없다. 세금 거둘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죠. 그러면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그런 아메리카 대륙이죠. 지금 미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저항이 일어나면서 결국 영국과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대표들이 대륙회의를 거쳐서 결국 영국과의 그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독립선언문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에 프랑스 등의 지원으로 미국이 독립을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의 독립혁명의 간단한 그런 순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이후에 미국의 모습입니다. 나라를 만들었죠. 그런데 연방제 여러 개의 주들의 연합인 나라가 만들어졌죠. 거기다가 주권제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 다음에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었고요.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죠. 이런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서부 개척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미국 혁명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랑스 혁명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순서가 중요한데요. 먼저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배경들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혁명, 미국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나 봐요. 그리고 계몽사상, 그리고 절대왕정, 그 다음에 구제도의 우승, 이런 네 가지 여러 가지 그런 차별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지죠. 그런데 첫 번째 과정 같은 경우에는 루이 16세가 세금 부족으로 삼부회를 소집합니다. 삼부회를 소집해요. 그런데 갈등이 생깁니다. 머리수 투표냐 아니면은 신분별 투표냐 라고 하면서 결국 30분이 거부하면서 얘네들이 테니스 30분이 거부하죠. 그리고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하면서 얘네들이 국민의회를 만들고 그 이후에 바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동참을 하죠. 봉건제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인권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런 이후에 입법의회로 변화하게 되는데 입헌 군주제와 제한선거를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혁명의 불길이 이제 퍼지게 되는데 주변에 있던 나라들 오스트리아나 그다음에 프로이센 이런 나라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서 프랑스와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내부 사정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루이 16세의 내통, 적과의 내통이라고 하는 사실이 벌어지면서 결국 입법의회, 입헌군주제였던 프랑스가 국민공회로 바꾸게 되고요. 보통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공화정으로 바꾼 겁니다. 공화정으로. 그러면서 이제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정치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죽였죠. 공포정치 일어나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5명의 총재 정부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혼란은 여전했었죠.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 나폴레옹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등장을 해서 전쟁도 승리하고 은행도 만들고 교육제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법전도 만들어서 굉장히 지금 혼란을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나폴레옹이 투표로 황제까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영국과의 대륙 봉쇄령, 그 다음에 러시아 원정 실패로 결국 몰락하게 되는 과정이 그 프랑스 혁명부터 나폴레옹의 그런 과정이다.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 이 나폴레옹까지는 순서를 꼭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의 결과 프랑스 내부의 국민 의식이 싹트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 내부적으로는 그 다음으로 유럽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민족주의가 확산이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즉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누려야 되고 나라를 통일하거나 독립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등장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빈 체제라고 하는 체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했냐?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 메테르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복구주의예요. 옛날로 돌아가자. 즉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어떤 걸 하냐?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탄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집니다. 깨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리스의 독립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지원했냐? 영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지원하게 되면서 빈체제가 혼란스러워지게 된다. 이 정도 빈체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빈체제를 더 혼란시키게 되는 게 바로 프랑스의 7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이 7월 혁명인데 프랑스 혁명 끝나고 나폴레옹 끝나고 나서 다시 황제 국가가 됐죠. 왕이 다스리는데 왕의 전제 정치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빡이 쳤죠.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7월 혁명을 일으켰고 결국에 입헌군주제로 프랑스가 변화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 왕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의회를 해산시키거나 언론을 탄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7월 혁명 끝나고 입헌군주제 했는데 누구만 좋냐? 소수의 부유한 사람에게만 이득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불만을 품었냐? 바로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노동자들, 이런 일반 시민들이 불만을 품어서 결국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공화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2월 혁명의 결과 빈체제가 몰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혁명 같은 경우에는 왕이었다가 입헌군주제로 지금 변화했죠. 그리고 2월 혁명은 입헌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변화했다. 정치체제의 변화 모습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향이 굉장히 커집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개혁이 일어나요. 프랑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점진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이게 됩니다. 종교의 자유. 대표적으로는 당시 영국의 종교가 국교회인데요. 국교 이회의 종교에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해법, 그 다음에 국물법을 폐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으로 정치적인 자유, 차티스트 운동, 선거권을 요구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했던 게 인민헌장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하면서 점차 선거권이 확대되게 됩니다. 바로 모두 선거 가능은 아닙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됩니다. 지금 천천히 점진적이라고 했죠. 자, 다음으로는 러시아의 개혁입니다. 러시아의 개혁 같은 경우는 왕의 전제 정치가 계속되니까 두 가지 파트에서 좀 노력을 합니다. 알렉산드르 2세가 우리 너무 옛날 스타일이야. 농노 해방시켜야겠다. 이런 농노 해방령을 내리고요. 지식인들의 분하로드 운동. 사람들이 너무 무식하니까 민중 속,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하지만 실패합니다.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나라를 통일하려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샤르데냐 왕국의 재상 카보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일반인인데요.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데 처음에 경제적 통일부터 합니다. 경제적 통일부터 누구냐? 그게 뭐냐? 관세 동맹을 위주로 했다가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중심으로? 군사를 그리고 뭐 무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무력으로 통일하자라고 하는 걸로 통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점차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북부와 남부의 모습이 굉장히 달랐다고 합니다. 북부 같은 경우는 공업 위주였고요. 남부는 농업 위주였고요. 북부는 노동자 중심이었고 노예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노예제는 없어져도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와 반면에 노예제를 찬성했겠죠. 그리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자기네 물건을 잘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는. 그리고 당시 영국이 잘 나갔기 때문에 국내의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하자고 하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물건 팔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호해줘야 되냐? 나라가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서 연방제를 주장하고 얘네들은 분리주의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보호무역이기 때문에 관세를 높게 받자고 하고요. 자유무역 같은 경우에는 관세 폐지하자. 자유롭게 무역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됐냐.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결국 이 링컨 같은 경우에는 노예제 폐지랑 그 다음에 보호무역 연방제 이런 거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남부와의 갈등으로 남북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남북 전쟁 도중에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결정적 계기로 삼아서 북부가 승리합니다. 북부가 승리하고 결국에 이 이후에 굉장한 산업 발전을 추구하는데 대륙 횡단 철도가 결정적인 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부분으로 좀 가볼 텐데요. 대부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독립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 대통령 멀로의 선언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뭐 계몽사상이라든가 프랑스 혁명, 그다음에 뭐 미국 혁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독립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다고 하는데 IT를 시작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 이주민이었던 크리오요 중심으로 독립의 목소리를 냅니다. 대표적으로 시몬 볼리바르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산업혁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왜 영국에서 먼저 일어났냐. 첫 번째로는 영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안정입니다. 정치적인 안정. 혁명이 다른 데보다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뭔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인클로저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인클로저 운동 같은 경우에 모직물 공업을 통해서 굉장히 노동력이 많아졌어요. 인클로저 운동 울타리치면서 노동력 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버렸잖아요. 노동력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자본 그리고 기술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자원, 뭐 철광석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시장 또한 많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은 어떤 거에서 시작했냐? 면직물에서 시작했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간의 수공업, 집에서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공장제, 기계, 공업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공장, 기계, 대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이 먼저 시작을 했다가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요. 뭐 석유, 뭐 자동차 이런 약간 무게가 있는 중화공업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거는 독일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산업혁명을 통해서 장점도 있을 거예요. 장점. 뭐 도시가 발달하고 인구가 많아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단점 또한 많았을 거예요. 그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갈등이 많아지고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임금, 장시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일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대표적으로는 기계 파괴 운동이죠. 러다이트 운동. 그 다음에 노동조합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그런 저항의 목소리에 결국에 공장법, 사람들이 인간적게 어느 정도 대우해 주려고 하는 공장법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차티스트 운동도 이런 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사상이 등장하냐?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합니다. 모두의 노동자들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방법은 자본가들과 싸워야 된다. 계급투쟁이 그들의 방법이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국주의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땅 따먹기 시대입니다. 땅 따먹기 시대예요. 이 땅 따먹기 시대인데 이 제국주의가 되는 그런 대표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땅 따먹기는 뭐 한마디로 팽창 정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땅을 넓혀서 우리의 민족의 우수성을 알려줘야 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했죠. 그런데 소수의 기업들만 살아남는 자본주의, 얘네들의 시장 확보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얘네가 덜 떨어져서 우리의 지배를 받는 거야. 지들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사회진화론, 그 다음에 흑인이나 황인종들은 열등해라고 하는 인종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크리스트교를 뭐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런 식민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가 왜 등장했는가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런 식민지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영국의 종단 정책이 있었죠. 이집트부터 뭐 남아프리카 연방까지 가는 그런
종단 정책, 세로로 가는 정책이었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횡단 정책, 뭐 모로코, 알제리 이런 데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가는 가로로 가는 그런 정책으로 갈등하게 되죠. 그 갈등은 파쇼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영국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종단 정책뿐만 아니라 3C 정책이라고 해서요. 세력을 더욱더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적해서 독일도 3B 정책으로 대응한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뭐 인도나 네팔 그리고 뭐 미얀마 이런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나 나오죠.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연방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대립하는데 요 사이에 바로 태국이 독립국으로 유지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중국을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부분은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 교과서 페이지 같이 좀 따라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